첫 번째 순서로 김민호 교수님의 기조 강연 새로운 삶의 양식 창조를 위한 일상 평생학습의 가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곳을 지나갈 때면 옛날 한 40년 전에 제가 이 근처에서 방위로서 한 1년간 근무했던 기억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아무튼 이 자리에 다시 올 수 있게 된 걸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가 그 일상에서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학습의 의미, 가치를 어떤 학교 교육을 따라가면서 어떤 제도화된 형태로 많이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일상 삶 안에서의 어떤 평생학습의 가치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취지로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일상에서의 삶의 가치를, 학습의 가치를 찾는다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삶 전체의 가치에 대한 문제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주최 측에서도 저의 기조 강연 주제를 새로운 삶의 양식 창조를 위한 일상 평생학습의 가치, 이렇게 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새로운 삶의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왔는데, 또 일정 부분 우리가 이미 어떤 새로운 삶의 양식을 살아왔는데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살펴보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일상의 평생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양식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동안 많은 반성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도 교육대학에서 이제 초등교사가 될 선생님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엊그제도 그 어느 학생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교사가 되기 전에 교육 실습을 하게 되는데 교육 봉사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의 교육복지 대상 아동들과 30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가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갑자기 못 하겠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 아르바이트는 이제 노동하는 아르바이트고, 또 과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 내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한 번 갔었는데 간 곳에 그 선생님이 너무 자기를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 같아서 짜증난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탁하니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참 너무 쉽게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이 대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부여되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미 그 독일의 한병철이라고 하는 한국계 독일인 학자가 오늘날 사회를 피로 사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자기 개발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자신의 삶을 착취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인간의 피로를 가져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피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유대를 가누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피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그 교육봉사 실습을 그만두겠다는 아이도 작년 선배들이 힘들었지만 그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또 그 학교 선생님하고 함께하면서 유대를 형성하면서 겪었던 피로감,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피로감인지를 좀 더 알았더라면 그런 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일상 안에서 그런 그 피곤함이 있지만 그것이 경쟁에서 오는 피로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오는 진정한 피로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 군포의 경우도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한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요즘 한국 사회나 세계 사회를 놓고 보면 어떤 글로벌화 이런 사회 속에서 거대한 자본의 힘이 우리 삶을 속속들이 이렇게 파고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단위가 중앙 중심, 수도권 중심, 대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쏠려가는 현상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은 점점 초라해져 가고 지역 소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지역 안에서 스스로 지역의 힘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 남원읍에 보면 가실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제주도에 그 전통 공동 목장이 있습니다. 말을 키우던 곳인데, 이곳을 그 풍력 발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지역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마을 공동 목장들이 땅을 팔고 그냥 현재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 어떤 그런 식의 삶의 방식이었던 데 대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 가시리 마을이 자립할 수 있고 미래 후손들에게 가시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 외에도 요즘 우리 사회에서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이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어떤 권력이나 자본에 의해서 스스로를 표현하지 못할 때 오는 어떤 답답함들이 있죠. 당장은 어떤 약간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름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는 듯하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지속 가능한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환경과 경제 성장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 해서 나온 개념인데요. 이게 1987년도부터가 나왔는데 2005년 이후에 유네스코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지속 가능한 생활 양식의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개념은 뭐냐 하면 제가 참고로 토마스 벨이라는 사람의 글을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만약 전 세계 사람들이 북아메리카의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구가 두세 개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면서 삶을 영위한다라고 할 때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지속 가능성이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따라서 토마스 베리의 경우는 우리의 지금의 생활 방식, 소비 방식을 대대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굉장히 암울하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생태계와 관련된 우리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점점 요즘 도시인들도 많은 변화 양상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 있죠. 그래서 서울은 좀 줄고 있지만 경기, 인천은 굉장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도 2011년 이후에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원도도 유입 인구가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제주도나 강원도의 유입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수도권 집중 속에서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도 이런 대도시 생활이 아니라 조금 더 자연과 가까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읍면 단위의 초등학교에 전입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전입생 수가 전체 한 90% 이상 차지하는 학교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뭔가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대도시의 경쟁적 산만이 아니라 전원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기존의 어떤 자본이나 정치적인 권력 지향적인 어떤 삶이 아니라 우리 일상 안에서 뭔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주목이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상의 평생학습 또는 일상학습이라는 개념은 어찌 보면 그러한 새로운 삶의 양식에 좀 더 주목하고 그것들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습과 일상이 서로의 만남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첫째는 학습의 일상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이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학습의 일상화를 위해서는 친구들끼리의 만남 또는 직장에서 회식 후의 차 나눔 이런 것들 속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학습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멀한 형태만이 아니라 non-formal 그리고 informal한 형태의 학습을 찾아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상과 학습의 관계는
일상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생활이 학습의 내용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일상의 삶이라는 것은 상당히 반복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괴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한 일상은 어떤 사건으로서 경험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글에서 보니까 어떤 교수님 딸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그 딸이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되는지, 어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그런 사건이 일상 안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새로운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깨달아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 1년간 안식년을 보내면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800km라고 하는 그 도보 순례길이었는데요. 35일 걸려서 이제 완주하게 됐는데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벗어나서 새로운 순례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새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순례길 자체가 또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간단하게 밥 먹고 가방 메고 떠나고 중간에 점심 먹고 오후에 도착하고 나면 도착하자마자 집 찾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집을 잘 찾아가서 씻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해서 밥 먹고 자고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일상을 떠난 순례길이었지만 그 순례길 자체가 다시 또 일상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는데 한 사건이 나를 또 다시 그 일상에 대한 반성을 하게 했습니다. 한 20일쯤 됐을 때 다리에 근육 파열이 일어나가지고 걸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한 이틀은 그 숙소에 머물면서 냉찜질을 하면서 약 먹으면서 이렇게 버텼는데 이거 못 걷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어찌 좀 나아가지고 이렇게 걷게 됐습니다. 근데 걸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다리를 찔럭거리면서 걸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걸어보니까 걸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장애인들, 소아마비인 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죠. 저 제자 중에도 그 소아마비인데 한라산 정상을 등반 정복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도대체 뭔가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피부로 와 닿을 수 있었습니다. 더디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떼면 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발짝이라도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야기인데 그걸 이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데요. 일테면 일상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사건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놀랬던 것은 한쪽 다리에 의족을 한 어느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걷는 게 굉장히 잘 걸어요. 의족한 모습이 그냥 노출한 채 걷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님이 그 맹인견을 데리고 같이 걷고 있고 옆에 보호하는 사람 한 사람 같이 이렇게 두 사람과 한 마리의 개가 짝을 이루어서 걸어가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어떤 젊은 부부는 유모차에 4살 난 아이와 한 5개월 된 아이를 태우고 유모차를 끌고 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개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 재밌다기 표현하기보다는 색달랐던 점은 두 여자가 동성애자인데 걸어가면서 서로 뽀뽀하면서 걸어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어찌 보면 그 순례길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일상 학습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도권의 학습의 경우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의 삶은 누구에게나 다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열려 있는 길에서 열려 있는 학습 속에서 그걸 어떻게 제가 자신이 학습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남아있죠.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다고 다 의미를 찾는 건 아닐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일상 안에서도 누구나 열려있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학습의 재료로 삼아서 자신의 성장의 기회로 삼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서로
상호간에 협력하는 자세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맹인이 걸을 때 맹인견의 역할이 있었고 보조자의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학습 속에서도 나의 학습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있다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은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어떤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탈학습을 해도 무학습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 길을 잘못 들을 수는 있지만 걷는 걸 포기하는 건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학습의 결과로서 인격이 형성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어떤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면서 혹은 또 자격을 따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상에서의 삶의 학습은 결국 자신의 삶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됨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존재론적인 어떤 변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영성적 차원, 그러니까 어떤 절대자와의 관계라든가 자신의 전 존재의 의미라든가 또 나와 타인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일상 학습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런 우리의 일상 학습의 가치로움을 실현시키는데 몇 가지 장애 요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발전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 등을 쭉 추구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갖느냐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선진국처럼 되느냐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다움이라고 하는 것,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많은 나라가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다움은 어디에 있는지, 나다움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소홀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력지상주의에 대해서 능력주의는 좋은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벌 가지고 취업하고 학벌 가지고 승진하고 하는 구조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는 점이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약간의 함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가치가 없는 것인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도저히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장애인들의 학습, 장애인들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역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성 또는 노동의 그 자체의 가치라기보다는 또 노동의 결과, 노동의 수준에 따라서 인간을 평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도 우리 일상을 방해하는 요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제도화된 학습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부한다 그러면 어디 가야만 꼭 공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학교라는 게 등장하면서부터 교육이 제도화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또 전문적인 선생님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교육은 마치 병원이 생기면서 우리의 건강 문제가 병원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냐,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제도화된 교육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의 학습의 방해 요인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좀 더 낯설게 바라보면서 일상 학습에 대한 의미를 찾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 학습을 실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일상 학습에 있어서 학습 공간에 집착하기보다는 일상의 학습의 진전 과정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은 공간보다 위대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학습의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학습의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주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제주도에서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 분교를 제주시 동지역에서 멀리 있는 읍면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분교를 만들자, 이제 이런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죠. 접근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장애인들의 학습의 질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 해왔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 인근에 있든 조금 멀리 가야 하든 더욱 중요한 것은 일상 안에서 장애인들이 순간순간 조금씩 변화의 과정을 겪기 위한 학습의 과정에 우리는 얼마만큼 주목했느냐 하는 문제죠. 그렇죠? 이런 점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창한 어떤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가정집 안에서부터 독서 모임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문탁 네트워크가 그 중요한 사례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제도 학습과 일상 학습의 연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흔히 일치가 갈등을 이긴다 이런 말을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 학습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학교 가는 것, 또 학원 가는 것, 또는 어떤 문화센터에서 공부하는 것 다 끊어버리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학교에도 가고 학원도 다니고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그러면서 그 제도와 프로그램 속에서의 학습과 나의 일상의 학습을 서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일상학습의 실천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 기관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운영하시는 책임을 맡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자체의 가치로움과 의미도 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프로그램 참여하고 돌아간 뒤에 어떻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주목하고 그들이 일상 안에서의 그 학습의 사례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PT에 제시한 사례는 마포는 대학 이래 가지고 서울 마포구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삶을 살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크게 확장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조직화되는 것을 경계해서 큰 조직으로 확대되는 것을 멈춰버렸던 그런 그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일상 안에서 조그마한 노력들을 가지고 동료들과 교류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만큼 가르치는, 또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좀 더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지역성을 유지하면서 보편성과 통합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크다. 그러나 전체는 구체가 아니라 다면체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소한 동네 이야기가 전체 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경우에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부분적인 삶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크게 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부분이 중앙에서 바라봤을 때 그 지역이 고유성과 자생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는 동그란 원으로서 중심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는 다면체로서 중심으로부터 서로 다른 거리에 있죠. 제주도와 군포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와 군포가 똑같은 지역, 서울의 대한민국의 한 지역으로서만 취급돼서는 안 되고 제주도의 문화 역사, 군포의 문화 역사가 서로 존중되는 어떤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주도나 군포가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속에서 바라봐야 되겠죠. 이런 것을 일상 학습 속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한 기회에 찾아본 사례가 군포에서 93년도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확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 반대 운동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지 군포 지역 문제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를 96년도에 만들었고 이것이 쓰레기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군포 환경자치시민회가 만들어졌다. 이런 사례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시작한 문제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보편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지역의 사소한 것이나마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은 교육 접근 기회의 확대 차원에서 제도화
평생학습화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인적 자원 개발하는 차원에서 좋은 자리에 취직하거나 이직을 위한 수단으로서 평생학습을 많이 생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성의 바탕을 둔 일상에서의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가 무관심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성의 바탕을 둔 또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평생학습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의 학습과 우리의 삶이 서로 하나가 되고 통합되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